자, 노트는 6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관리계획. 그래서 관리계획부터는 뭐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보통은 둘 중에 하나가 뭐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관리계획은 뭐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출제를 하는데, 자, 우리 아까 추상적인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용어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한다라고 하죠. 근데 구속력이 있는 관리계획에서는 용어를 바꿉니다. 그래서 수립 대신에 뭐라고 하죠? 입안이라고 합니다. 입안. 그 다음에 승인 대신에 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구속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제가 이거 고시라는 말을 붙여서 하는데, 고시를 왜 붙이는지는 조금 이따가.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어딘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한다.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수립은 같이 공동으로.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에서 만들겠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근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 관할에서 수립하니까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대신 수립 대신에 입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승인 대신에 결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입안 결정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관리계획은.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으로.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이고, 요 도시군 계획의 일종으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으니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똑같습니까? 네, 특광시군에서. 계획을 만드는 곳이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관할에서 수립한다라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만드는 곳이 똑같으니까 계획을 만드는 사람도 똑같을까요? 네. 계획을 만드는 곳이 똑같으니까 계획을 만드는 사람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수립했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는 스스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시나 군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았죠. 그러면 확정하는 사람, 승인하는 사람 합하면 시도지사 똑같이 합니다.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도 특, 광, 시, 군, 여기 특별자치, 시도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는 관리계획도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 사람이 시,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겠죠. 그래서 시도지사 이렇게. 그래서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은 계획을 만드는 곳이 같기 때문에 계획을 만드는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특광시군이 입안을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는 스스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시나 군은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근데 차이가 나는 건 여기 대도시시장이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이 대도시시장은 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것만 차이점이고,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은 원칙적인 권한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국가계획과 관련된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했죠? 그런 게 없다라고 했죠. 없다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무조건 특광시군만. 예외 없이 특광시군이 만듭니다. 근데 이제 관리계획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래서 원칙은 계획을 만드는 곳이 똑같기 때문에 계획을 만드는 사람도 똑같지만, 관리계획은 예외적인 수립 입안권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을 누가 입안할까요? 국장이. 거기 써져 있죠. 그래서 국장 밑에 보면은 1번에 국가계획, 그다음에 두 번째 둘 이상의 뭐라고 돼 있죠? 시도.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입안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세 번째는 특광시군이 수립한 도시군 계획이 국가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때 국장은 특광시군에게 조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장이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그게 뭐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그다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둘 이상의 뭐라고 돼 있죠? 시군. 그래서 아까 국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인데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 도지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근데 그 계획의 내용 안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야 시장 군수 빨리 만들어서 나한테 제출해 라고 하는 것보단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게 낫다라는 거.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개발계획의 내용 안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기본서에 한 46, 47페이지입니다. 기본서는 자,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46페이지, 47페이지 이렇게 거의 표시해 두시고 집에서 기본서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교수님 그림책 페이지는 제가 몰라가지고 그건 불러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입안권자라고 돼 있죠? 46페이지. 원칙은 여기 특, 시, 군이 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원칙 46페이지 가로 1번에 나오죠? 자, 근데 아까 기본계획은 여기 보시면 원칙은 관할 단위로 수립해야 되죠? 근데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한 구리시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다. 그러면 관리계획도 원칙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지만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군이 관할구역에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서울시장이 원래는 서울시 안에서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인접한 구리시를 포함을 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거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자 아까 둘 이상 나오면은 항상 나와야 되는 말이 뭐라고 했죠? 협의해서 공동 뭐 이런 말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특광시군이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합니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그 다음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둘 이상 나오면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는데 협의가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싸움이다. 그럴 때 싸움은 위에서 말려줍니다. 위에서. 자 성남시장 하남시장이 막 싸웁니다. 이거 누가 말려주면 될까요? 도지사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싸웁니다. 누가 말려주면 되죠? 국장이. 네, 그겁니다. 그래서 공식. 둘 이상 나오면은 협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위에서. 그래서 같은 도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국장이.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나오겠죠. 동그라미 2번에 한번 읽어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다음의 경우는 일단 놔두시고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인접한 관할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세 번째 줄 맨 끝에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자를 정합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죠. 동그라미 4번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같은 도에서는 누가? 도지사. 그 밑에 줄에 둘 이상의 시도는 국장이 입안할자를 지정한다.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공식입니다. 둘 이상일 때는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위에서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은 원칙은 특광시군이 둘 이상일 때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할자를 지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랑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박스 바로 보면은 첫 번째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는 국가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시도 이렇게 돼 있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8조가 아까 조정요구입니다. 조정요구. 조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해서 둘 이상의 뭐라고 돼 있죠? 시군. 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게 입안권자. 입안권자. 그다음에 결정권자죠. 관리계획은 원칙은 누가 결정하죠?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그래서 원칙은 관리계획을 시, 도, 대도시가 결정하는데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런 것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자, 아까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권한을 밑으로 계속 내려준다고 했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해서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 권한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는 저 뒤에 나옵니다. 54페이지. 결정권자는 페이지 54페이지. 그래서 원칙적 결정권자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 네 번째 줄까지를 요약하면 시, 도, 대도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박스 안에 1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일단 요것만 하자. 동그라미 2번은 놔두시고 요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까? 암기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뭐죠? 국가계획 아니고 국가계획은 여기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 뭐 국가계획도 맞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은 국장이 입안을 하죠. 국장이 입안을 했는데 서울시장한테 이거 결정해줘라고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직접 국장이 입안한 건 국장이 결정합니다. 국장이 입안한 건. 두 번째 뭐죠?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무지하게 나오는 거죠.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첫 번째, 국장이 입안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그래서 제가 노트에는 이렇게 그린벨트라고 써놓은 건 자리가 모자라서 이렇게 써놓은 거지, 그린벨트라고 하지 마시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라는 거. 그래서 입안권자랑 결정권자. 입안권자랑 결정권자. 그 다음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기초조사.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광역도시계획도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 기본계획도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도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똑같이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준용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아까 기본계획에서 보면 요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돼야 되는 게 두 가지 있었는데,
토지 적성 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 관리계획이 오면 요거 받고 하나 더. 환경성 검토까지. 이렇게. 그래서 자 기초조사만 가지고도 차이가 나죠. 광역도시계획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오면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 오면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에 환경성 검토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당연히 기초사,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보시면은 아니면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림책에 보시면 이 기초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주민한테 의견 드릴 때 어떤 절차를 거쳤죠? 공청회 해서 공청회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서울시청 대회의실 뭐 몇 월 며칠까지 모이세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모아놓고 여기서 오늘같이 추운 날 뭘 해주냐면 우리 강의실처럼 히터를 이렇게 탁 틀어주는 거죠. 이 사람들 뭐 하죠? 자죠. 지금도 다 주무시고 계신데 지금 다 자죠. 그러니까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재우고 그 다음에 발표 다 끝나고 나면 의견을 발표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발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의견을 청취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우리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죠. 그래서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열람을 합니다. 열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람의 절차인데 일단 열람을 하겠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줍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싹 다 14일이니까 외우는 거 아닙니다. 뭐 주민한테 열람한다, 공람한다 이거 싹 다 14일. 그러니까 14일 아닌 걸 외울 겁니다. 정비법에 가면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비법에 가면은 주민한테 의견 청취하는데 30일 이상 의견 듣는 게 있습니다. 그걸 외우는 거고 나머지 주민한테 열람, 공람 이런 거 나오면 싹 다 14일. 이렇게. 그다음에 열람 기간 안에 의견을 제시하겠죠. 의견서를 제출하면 결과 통보하는 기간이 60일. 네, 결과 통보해야 한다. 이게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리계획은 여기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 그 다음에 자 입안권자가 특, 광, 시, 군이죠. 그러면 의회도 특, 광, 시, 군, 의회 이렇게. 항상 수립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만들 때 지방의회는 입안권자 뒤에다가 의회란 말만 붙여주면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장이나 도지사는 특광시군에게 송부해서 의견을 듣는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막 됐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 입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주민의 입안 제한. 관리계획 시험 나오면은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이상훈 교수님은 요 노래 부르던데 뭐 대표로 누가 노래 한 곡 부르실까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용도 지역송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제가 공부해 왔습니다. 자,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게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세 번째 산업, 유통, 개발 진행 지구. 네 번째 기존의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다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요거 제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한할 때 동의받아야 되죠. 기반 시설은 얼마? 면적의 5분의 4 이상.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합니다.
자, 제안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겠죠. 며칠 안에? 45일. 요런 숫자들은 특이하니까 뭐 30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 45일. 안에 답변을 주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1일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이 입안 제한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은 전부나 일부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부담 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 X, 시킬 수 없다 X. 싹 다 기출문제. 시킬 수 있다. 전부나 일부를. 요게 입안 제한이죠. 입안 제한. 그래서 뭐 제한받은 내용을 입안에 반영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시험 나오면은 요거 뭐 거의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요걸 지문에 넣어서도 출제를 하고 뭐 대부분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 요 주민의 입안 제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제한할 수 있고 노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동의요건 그다음에 답변 주는 기간이 45일 이런 것들 요게 입안의 절차입니다. 이렇게 관리계획을 입안을 했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결정 신청을 합니다. 결정 신청을 자. 근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스스로 확정하는 거고 시장 군수는 여기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한다라는 거. 근데 요 시장 군수 중에 대도시 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시, 도, 대도시.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죠? 국장이 입안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가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복잡하면은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건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상세한 문장까지는 다 모르겠으면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건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요게 결정권자. 자 근데 여기다가 제가 고시라는 말을 붙여놨는데 보죠. 이쪽에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수립하고 나서 승인하죠. 그럼 승인권자가 수립권자에게 계획을 송부합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수립권자가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 근데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을 했죠. 그럼 결정권자가 결정하고 나서 바로 송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승인권자는 승인 이후에 바로 송부를 하는데 여기서는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고시 이렇게 붙여서 놓은 겁니다. 결정권자가 고시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안권자에게 송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입안권자는 이 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할까요? 열람만 시켜줄까요? 고시했으니까. 결정권자가 고시를 하고 보냈으니까 여기서는 열람만.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 따로 쓰진 않았지만 30일 이상 기간 제한을 두고 보여줍니다. 근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계속 보여줍니다. 계속. 따로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다가 결정고시라는 말을 붙여 쓰는 겁니다. 결정고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기본계획은 그냥 수립하고 승인하고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고시. 이렇게 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입안 결정고시. 이 고시는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그다음 이렇게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나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뭘 작성해야 되죠?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되죠. 지형도면을. 그래서 이렇게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나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자,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이 작성한 지형도면을 승인받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즉 요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 날이 아니죠.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아니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 올해 정답. 관리계획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무수히 나온 겁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언제 계획의 효력이 발생하죠? 배우신 적이 없겠죠. 왜냐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효력 발생 시기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걸 배울 일이 없는 겁니다.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이니까. 근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리계획도 재검토는 얼마마다 하죠? 5년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에 관한 규정이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재검토를 5년마다. 그다음 뭐 세 가지 계획 비교 한번 해보면은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누가 수립했죠? 국장이.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누가 수립하죠? 그런 거 없다라고 했죠. 온리 기본계획은 예외 없이 특광시군이, 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장이. 그래서 기본계획은 그냥 특광시군이,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는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장이. 국가계획과 관련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장이 하는데 기본계획은 예외적으로 국장이 수립하고 그런 경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 기득권 보호라는 게 있죠. 여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관리계획이 결정될 당시에 나는 이미 허가나 승인 등을 받아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한 거죠. 이 사업 계속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거 안 배웠습니까? 네. 페이지 57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2번에 보면은 기득권 보호라고 해서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라는 게 나오죠. 여기 자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장 맨 끝에 아닌데 저랑 다른 책 보고 계신 거 아니죠? 관계없이 즉 자. 원칙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한다라는 건 따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 가로 2번 예외 나오죠?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 결정 당시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 관리계획 결정 내용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 당시에 착수를 했습니다. 요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배우셨겠지만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규제가 상당히 강한 곳입니다. 규제가 엄청나게 강한 곳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하면 안 되고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 그러니까 결정 당시에 이미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미 득한 권리다라고 해서 이걸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호해 줄지에 관한 내용.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내가 사업하고 있으면 그거 원래 그냥 하면 됩니다. 관계없이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원칙.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은 안 되고 3개월 안에 신고. 그냥이라는 건 따로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다. 관계없이. 요게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것들 계획을 어떻게 만드는지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를 배운 겁니다. 계획 수립에 관한 거. 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만들고,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고, 관리계획 어떻게 만들고, 요거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요것들이죠. 즉, 자, 관리계획은 용도 지역이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이 관리계획. 용도 구역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이 관리계획. 즉 무슨 말이냐면 용도 지역이나 지구 등을 지정하려고 하는 거죠. 일정한 절차를 거치겠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 등이 지정이 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계획.
요 계획이 뭐냐면 관리 계획. 그러니까 용도 지역 어떻게 지정하죠? 관리 계획으로. 용도 구역은 어떻게 변경하죠? 관리 계획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뭐 해야 되죠?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어떻게 하죠?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죠? 관리 계획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어떻게 하죠? 관리 계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계획을 배웠다라는 건 용도 지역을 배운 게 아니죠.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 변경하는 절차를 배운 겁니다.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절차를 배운 거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절차를 배운 거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배웠다. 올해 시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게 관리 계획의 내용들. 즉,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싹 다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업할 때 이렇게 비유를 드는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관리 계획이 아닙니다. 용도 지역, 뭐 신라면, 삼양라면, 진라면 이런 것들입니다. 신라면, 삼양라면, 진라면 얘네들 라면을 끓이는 절차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 라면 끓이는 절차가 관리 계획. 싹 다 라면이니까. 신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삼양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진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다 관리 계획이다. 이거 우리가 배운 건 라면 끓이는 절차를 배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라면은 무슨 맛이고 삼양라면은 무슨 맛이고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뭐고 용도 지구가 뭐고 용도 구역이 뭔지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리 계획으로 하고, 용도 구역을 지정할 때 관리 계획으로 하고, 기반시설 설치할 때도 관리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계속 물어볼 건데, 용도 지역 어떻게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은 관리 계획. 용도 구역은 어떻게 지정하죠?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나 지구 단위 계획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뭐 항상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죠. 이렇게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싹 다 관리 계획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 보면은, 자, 노트는 7페이지.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비슷한 개념들이 있죠. 이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전부에. 특광시군 토지 전부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토지 전부, 인천시 토지 전부, 경기도 토지 전부에 지정하니까, 즉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 용도 지역은.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정할 때는 관리 계획으로 하니까 대상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있는 토지에다가 지정을 하는데, 그 토지의 전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관할 토지 전부들이 모이면 전국토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 즉 서울시 토지 전부를 용도를 나누는 겁니다. 여기는 주거의 용도로, 여기는 상업의 용도로, 용도를 나눠 쓰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 지역. 해서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 용도 지역은 중복이 안 되죠. 용도 지역송 한번 불러보실까요? 뭐 도관동자 뭐 이렇게 하던데 마지막에 뭐 중복한대 뭐 이렇게 그래서 용도 지역은 용도를 나눠 쓰기 위해서, 여기는 주거 용도로 여기는 상업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용도를 나눈 거니까 중복해서 주거 지역이기도 하고 상업 지역이기도 하다라고 해버리면 용도 지역을 지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용도를 나눠 쓰려고 하는데 용도를 혼재해서 지정을 해버리면은 지정한 이유가 없어지니까 용도 지역은 중복이 안 된다. 즉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가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 지역. 그래서 용도 지역을 법에서는 크게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죠. 그 4가지 용도가 뭐죠? 도, 관, 농, 자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하죠. 그다음에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상공로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이렇게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기서 중요한 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자주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이라는 걸 까먹는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이렇게. 그러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어디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이런 말이 책에 많이 나오죠. 그럼 요거 빼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시골, 촌 이런 거 아니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 비도시지역 하면은 요거 빼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그다음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뭐 보생계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법에서의 분류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요게 법에서의 분류. 이걸 다시 대통령령으로 세분하죠.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은 어떻게 세분하죠?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전용은 다시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그래서 보생자, 보생계 뭐 이렇게 외우시는데 어떻게든 외우셔야 됩니다. 용도지역을 빨리 외우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을 아셔야 책이 읽힙니다. 책이. 용도지역이 계속 나올 건데 이 용도지역을 분류를 못하고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면은 책을 읽는 속도가 계속 느려집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어떻게든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아마 우리 기본서에는 75페이지 정도? 그 75페이지에 있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용도지역의 분류랑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들,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그래서 어떻게든 요거는 넘기지 마시고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용도지역의 각각의 개념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입니까? 편리한 주거환경입니까?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 그래서 단독 양호한, 공동 양호한,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그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내지는 지역 간 유통기능.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그 다음 전용공업지역은 뭐 하는 곳이죠? 공해성 공업이나 중화학공업.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풀풀 나오는데 이런데.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그래서 공장 굴뚝이 있더라도 수증기 정도 아니면 공장 굴뚝이 없는 공장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공업지역을 많이 바꿉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런데. 그 다음에 보전녹지는 보전이 목적입니다. 생산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유보했는 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렇게. 그러면은 개발 가능성으로 따지면 보전 녹지는 안 되고 생산 녹지는 유보되어 있고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라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어쨌든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 이렇게.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었죠?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다음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자 생산관리는 주로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토지를 활용합니다.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랑 비슷하게 토지를 활용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한 지역. 이런 데 지정하는 게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의 개념들. 그 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외우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따로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용도지역의 분류.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방금 제가 어떻게 지정한다고 했죠?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입안 결정고시. 요 말이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뜻이죠. 용도지역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근데 원칙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특례가 있다는 거. 자, 특례라는 건 이 절차를 전부나 일부를 생략하니까 특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안, 결정, 고시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는 특례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요거 하셨죠? 공유수면 매립지 이런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넘어가죠. 이걸 안 했나? 자, 이건 뭐냐면, 자, 하나만 해보면은, 요건 암기사항이라서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원래는 지정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입안 결정의 생략이라는 건 여기, 해운대가 있습니다. 해운대 앞에 요 바다, 공유수면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해운대 앞바다를 매립을 합니다. 자, 해운대는 용도지역 중에 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혹시 안 가보셨나 이거? 오늘 저랑 같이 기차 타고 내려가시죠. 해운대 가면은 막 호텔도 있고 되게 노는 데입니다. 이거 도시지역이 있겠죠? 도시지역. 해운대 앞바다를 매립을 하는데 여기를 이 매립구역을 도시지역으로 쓰기 위해서 매립을 하는 겁니다. 도시지역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죠. 같을 때에는 자, 원래는 이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그것 중에 여기서 입안에서 결정까지 요까지 생략하고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을 때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입안, 결정, 고시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거치지 않고 여기를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봐주겠다. 이게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으니까 특례. 요거 안 하셨으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라서 일단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을 했죠. 그러면 용도지역을 지정했을 때 따라붙는 규제가 크게는 세 가지. 해서 첫 번째 건축제한, 두 번째는 건폐율, 세 번째는 용적률. 요 숫자들은 제가 외우는 방법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됐을 때 따라붙는 규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제한이라는 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우리가 요거 건축 제한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건축물이나 제가 한번 써드리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그리고 규모 등의 제한 이렇게 나옵니다. 요 말이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한번 책으로 보여드리면 65페이지 65페이지 맨 밑에 거기 보시면 뭐 건축 제한 돼 있죠, 제목에. 그래서 시험에는 뭐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거기 있는 말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 말이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러니까 자, 아까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었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자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를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니까 일종 전용은 아까 뭐 하는 데였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니까 여기는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근데 공동주택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나 종류를 제한합니다. 그다음에 규모 같은 것들,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것들 규제하는 거. 그걸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건축 제한. 그래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원칙 어디서 정하죠? 대통령령. 대통령령.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66페이지, 67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67페이지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게 21개가 있는 겁니다. 용도지역이 21개니까.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뭐 지을 수 있고 2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뭐 지을 수 있고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뭐 지을 수 있고 이런 게 21개가 있는데 기본서에는 다 안 써놨습니다. 다 쓰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어쨌든 지금 보시는 그 내용 67, 68페이지에 있는 게 대통령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즉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근데 요 밑에 특례들이 있는데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특례로 안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요거는 아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했으면? 그래서 원래는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봐야 되는데 농공단지에다가 내가 어떤 건물을 짓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에 봐야 내가 이 농공단지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없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다음에 외울 겁니다. 암기사항이라서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요거 밑에 있는 거 외우실 거니까 일단은 저도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요거에다가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집에 가시면서 노래 한 곡 부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 이거는 최대한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책이 읽힙니다. 문제가 읽히고 그래서 용도지역 어떻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세분되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들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까지 이 우리 기본서에는 7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 요까지 넘어가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죠. 자.